지난 시간에는 우리 몸에 감염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병원체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병원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기는 하지만 항상 질병에 걸리는 건 아니죠. 그 이유는 우리 몸에는 병원체를 막아내고 그리고 병원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 병원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어체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부터는 우리 몸의 방어작용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방어작용은 크게 비특이적 방어작용과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비특이적 방어작용과 특이적 방어작용의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병원체에 노출되면 신속하게 바로 일어나는 방어작용을 말해요. 이때 병원체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특이적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병원체에 노출되면 신속하게 바로 일어나는 방어작용이에요. 이때 병원체의 종류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비특이적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면에 특이적 방어작용 같은 경우에는요, 병원체의 종류를 인식해서 딱 걔만 공격하는 방어작용이에요. 걔만 딱 공격하기 위해서는 병원체를 인식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어떤 병원체가 들어왔는지 알아낼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특이적 방어작용은 반응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특이적으로 병원체를 감지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특이적 방어작용과 특이적 방어작용 중에서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뭘까요? 병원체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먼저 일어나고 그 사이에 병원체의 종류를 인식해서 후에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게 되겠죠.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해서 비특이적 방어작용을 선천적 면역 또는 1차 방어작용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에 특이적 방어작용 같은 경우에는 비특이적 방어작용보다 나중에 일어나게 되니까 후천적 면역 또는 2차 방어작용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다면 지금부터는 비특이적 방어작용부터 정리를 시작해 볼게요.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장벽을 이용한 방어작용과 내부 방어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각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장벽을 이용한 방어작용은요, 아싸리 병원체가 아예 내 몸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막는 방어작용이에요. 병원체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내 몸 안에 못 들어오도록 막으니까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장벽에도 불구하고 병원체가 내 몸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내부 방어가 일어나게 되겠지. 자, 지금부터는 우리 몸에 병원체가 못 들어오도록 막는 장벽에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총 3가지를 정리할 텐데요. 첫 번째 장벽은 바로 피부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병원체의 침입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대표적인 장벽이에요. 왼쪽 그림을 보면 지금 피부가 있어서 병원체가 몸 내부로 못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하지만 오른쪽 그림은 지금 피부가 손상된 모습이에요. 손상이 되었더니 그 틈을 통해 병원체가 내부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피부는 물리적인 장벽의 역할을 통해 병원체가 못 들어오도록 막아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벽을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점막인데요. 우리 몸은 피부로 둘러싸여 있지만 피부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코 안쪽이나 눈이나 소화관 내벽 같은 곳, 이런 곳들은 외부 공기랑 접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부로 둘러싸여 있지 않고 점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에요. 점막은 뭐를 분비하냐면 점액을 분비합니다. 점액을 분비해서 그 점액 속에 병원체들을 잡아두게 되죠. 왼쪽 그림을 보면 점액이 분비된 모습이에요. 점액이 분비되었더니 그 점액에 병원체들이 잡혀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내부로는 못 들어오고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 그림을 보면 점액이 분비되어 있지 않아요. 점액이 제대로 분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 병원체들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기 쉬워지겠죠. 두 번째 장벽인 점막까지 정리를 했고요. 세 번째 장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벽은
분비액이에요. 침이나 눈물이나 땀 아니면 소화액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분비액이죠. 특히 침, 눈물, 땀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이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세균이 들어오려고 하면 분비액을 분비해서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해 못 들어오도록 만들어주게 되죠. 침이나 눈물이나 땀 외에도 소화액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분비액인데요. 위액 같은 걸 생각해보면 위액은 pH가 2인 강산에서 작용을 해요. 강산이기 때문에 들어온 병원체가 모두 죽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내 몸 안쪽으로는 이제 병원체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되겠지. 이렇게 피부, 점막, 분비액 등을 통해서 병원체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장벽을 통한 방어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하지만 이러한 방어작용에도 불구하고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부 방어가 이루어져야 하겠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내부 방어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건 굳이 몰라도 되는데, 알 필요는 없는데, 항미생물 펩타이드의 분비라든지 자연살생세포의 작용이라든지 염증 반응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장벽을 뚫고 병원체가 들어오게 되면 내부 방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 중에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만 공부를 할 예정이냐면 염증 반응에 대해서만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즉 내부 방어가 염증 반응밖에 없어서 이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내부 방어작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염증 반응에 대해서만 다루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증상이 뭐가 있죠? 부어오르고요, 붉어지고요, 고름이 생기고 등등이 있죠. 왜 부어오르고 붉어지고 고름이 생기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림 4개가 나와 있는데 왼쪽부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피부가 있고요. 그 안쪽에 혈관이 흐르고 있고 혈관 안에는 적혈구와 백혈구가 존재하네요. 얘가 지금 백혈구이고요. 얘가 적혈구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비만세포라는 세포가 보이는데요. 이 비만세포는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입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는 피부가 정상적으로 장벽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체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고 있죠.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가시에 찔렸어요. 피부가 손상되었죠. 장벽이 손상되었습니다. 병원체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병원체가 들어오게 되면 면역을 담당하는 비만세포가 화학 물질을 분비하게 되어 그 화학 물질의 이름은 바로 히스타민인데요. 히스타민이 분비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상처 부위를 흐르는 모세혈관이 확장되게 됩니다. 가시 같은 것에 찔리게 되면 병원체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럼 내부 방어가 시작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면역세포인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이라는 화학물질을 분비하게 되어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의 역할은 상처 부위를 흐르는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게 되고요.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켜요. 자,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히스타민에 의해서 모세혈관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모세혈관의 두께가 더 두꺼워진 걸 볼 수 있죠. 모세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상처 부위가 부어오르는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또한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한다라고 했는데요. 혈관도 결국 기본 단위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
투과성이 증가한다 라는 얘기는요, 세포와 세포 사이의 공간이 늘어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혈관 안쪽을 돌아다니던 백혈구가 꾸물꾸물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혈관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와 세포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게 되면서 백혈구가 자신의 모양을 바꾸면서 꾸물꾸물 기어나갈 수 있게 돼요. 백혈구가 이제 상처 부위로 기어나가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백혈구가 병원체를 잡아먹어요. 병원체를 삼켜서 분해하는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기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돼요. 백혈구가 병원체를 삼켜서 분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식균작용 또는 식세포작용이라고 해. 백혈구의 식균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병원체의 쪼가리들이랑 백혈구가 막 엉겨 붙게 되겠죠? 그게 바로 고름이에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부어오르고 그 부위에 혈류가 많아지다 보니 붉어지고 식균작용이 일어나다 보니 고름이 생기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인데요. 염증 반응은 병원체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이다 라고 했죠. 따라서 이때 들어오는 병원체가 무엇인지 가리지 않고 따지지 않고 비특이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무슨 내용을 얘기했었냐면 히스타민이 분비되면 백혈구가 이동해서 병원체를 삼켜서 분해한다 라고 했는데 이 백혈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혈구는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골수의 조혈모세포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골수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골수에서 만들어진 백혈구는 사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기 그림에 보이는 림프구, 단구, 호중구, 호선구, 호염구가 바로 백혈구의 종류입니다. 이 5가지의 백혈구 중에서 단구라는 백혈구는요, 나중에 분화하게 되면 결국 어떤 백혈구가 되는 거냐면 대식세포라는 백혈구가 되게 돼요. 이 5가지의 백혈구 중에서 식균작용을 담당할 수 있는 건 사실 2종류밖에 없어요. 뭐만 식균작용을 담당할 수 있냐면 대식세포와 호중구만이 식균작용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앞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면 히스타민이 분비되어서 백혈구가 상처 부위로 이동한다 라고 했었는데요. 이때 이동하는 백혈구는 그럼 대식세포이거나 호중구가 되겠죠. 백혈구 중에서도. 여기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프린트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장 위쪽에 보면 비특이적 방어작용과 특이적 방어작용을 구분하는 표가 나와 있어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병원체에 감염되면 신속하게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했고, 특이적 방어작용은 병원체의 종류를 인지해서 걔만 공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라고 했었죠. 비특이적 방어작용 같은 경우에는 병원체의 종류를 가리지 않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폭넓게 병원체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비특이적이다 라는 표현을 쓰죠. 반면에 특이적 방어작용 같은 경우에는 병원체의 종류를 인지해서 걔만 딱 공격하기 때문에 특이적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특이적 방어작용과 특이적 방어작용 중에서 먼저 일어나는 건 비특이적 방어작용이기 때문에 비특이적 방어작용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선천적 면역 또는 1차 방어작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특이적 방어작용은 나중에 일어난다 라고 하여 후천적 면역, 2차 방어작용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우리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 먼저 정리를 했어요.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장벽을 이용한 방어작용이 있었는데요. 이 장벽이 뚫리게 되면 병원체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때는 내부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크게 장벽을 이용한 방어작용과 내부 방어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장벽 3가지에 대해서 정리했었죠. 피부, 점막, 분비액에 대해서 정리했었는데요. 아까 슬라이드에서 본 내용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방어작용으로는 염증 반응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이 4개의 그림이 있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아까 PPT에서 본 내용들을 여기다가 녹여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빈칸만 채우도록 할게요. 뭐와 같은 백혈구는 체내로 침투한 병원체를 자신의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서 분해를 하냐면 대식세포 또는 호중구 와 같은 백혈구는 체내로 침투한 병원체를 식균작용을 통해 분해하게 됩니다. 이게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중에 일어나는 일이죠. 자, 대식세포와 호중구 중에 하나만 꼭 기억해야 한다면 대식세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호중구는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알아두면 좋지만.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